11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 한 여자가 이혼 서류 위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은주 36세.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 남편의 외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부당한 해고까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야.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혼 직후 걸게 될 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전화는 현장에서 다친 한 노동자의 아내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시댁 회사가 숨기고 있던 진실을,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던 그들의 민낯을.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일주일 후 열린 긴급 이사회. 최대 주주가 나타났을 때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주주님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렸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은주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 무더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은주는 36살, 결혼 5년 차였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대학 시절 같은 전공의 박민우와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민우의 집안도 환경건설이라는 중소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권유로 은주는 환경건설에 입사했고 안전관리와 공정점검을 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영업과 기획을 담당했고 최근 몇 년 사이 회사 매출도 꽤 올랐다고 했습니다. 중소규모였지만 성장하는 회사, 안정적인 직장, 건설업, 집안끼리의 결혼.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미자는 며느리가 현장 일을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 내조에만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미자는 늘 그랬듯이 은주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집안일은 등한시하고 밖에만 나가더니 손은 왜 그렇게 깨끗하니? 회사에서 일은 제대로 하는 거냐?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자는 코웃음을 치며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쟤는 결혼할 때도 남들보다 혼수도 적게 가져왔고 친정에서 크게 보태준 것도 없었어. 그런데도 내조는커녕 밥만 축내고 있지. 우리 집 도움 없었으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도 못했을 거야. 친척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우가 엄마 그만하세요라고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주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이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하니까 말 조심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알아서 행동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자가 은주가 챙겨 다니는 도시락통을 발끝으로 툭 밀었습니다. 아이고, 현장밥 좀 그만 싸다녀. 내가 거지야? 창피하게. 결혼했으면 좀 품 있게 살아.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의 휴대폰에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쯤 찍힌 사진 한 장. 강남 어느 호텔 앞에 남편 민우와 낯선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짧은 글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은주는 민우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같은데?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이런 문자가 와? 오히려 은주에게 따졌습니다. 은주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진 속 여자가 누구예요? 민우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후배야. 일 때문에 만난 거야. 새벽 1시에 호텔 앞이면 일이 아니죠. 민우의 얼굴이 굳었고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뭘 해줬다고 나한테 이래? 밖에서 숨 좀 쉬면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은주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해요.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해서 구청 가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 11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은주는 구청 창구 앞에서 도장을 눌렀고 민우도 자기 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접수증을 건넸고 두 사람은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로비 쪽에서 시어머니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너무 잘됐다. 이제야 집안 짐을 덜었네. 자식도 없는 주제에 집안만 시끄럽게 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가 은주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회사 성장이 멈춘 것 같았어. 당신은 우리 집안의 부운이었어.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은주는 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요. 우린 이제 남이에요. 당신 기억에서 내 모든 걸 지워요. 우린 끝이에요. 은주가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건물 밖 그늘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나 이혼했어. 오늘 도장 찍었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이대로 계속 살다간 내 인생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았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어디냐? 구청 앞이요. 다치지 말고 집으로 와.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통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해결한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로 그 지옥과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만이 선명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새벽같이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3년 전 여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은주는 방학이면 아버지를 따라 현장에 갔습니다. 아버지 한도경은 건설사를 운영했지만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주는 현장 사무실 한쪽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숙제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아버지와 함께 휴게 천막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주에게 안전모를 꼭 쓰라고 했고 신발끈도 단단히 묶으라고 일렀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집을 만드는 자리야. 위험한 곳은 미리 막고 약한 데는 보강한다. 순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은주는 토목공학과에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냐?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너를 우리 회사에 데려올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진짜 실력을 쌓는 길이 아니야. 밖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며 시야를 넓혀라. 그게 진짜 순서야. 은주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졸업 후 작은 건설사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1년 반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 학교 건축 공모전 발표장에서 민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민우는 열정이 넘쳤고 은주의 발표 자료를 보고 현장 경험이 느껴진다며 칭찬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방학 때 현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민우는 자기도 건설 쪽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건설사를 운영해요. 언젠가 회사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우는 순수했습니다. 은주는 그런 민우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같은 분야라 대화가 잘 맞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계 도면을 보며 이야기하고 현장 안전 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졸업 후 1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시댁 회사에 들어간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은주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거절하자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어때?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환경건설은 현장보다 사무 위주 업무가 많았고 자기가 원하던 방향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직장을 그만두라고 압박했고 은주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예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은주는 결국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은주가 환경건설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프로젝트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우리 실력 덕분이라며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은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환경건설이 갑자기 성장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주의 아버지가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주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 집안이 건설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환경건설은 규모가 작았고 재무 상태도 불안정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이 편하게 살려면 사위 회사가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관계법인 명의로 환경건설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최대 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안전규정 준수와 하도급 업체 보호, 위반 시 즉시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습니다. 아버지는 은주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불편해할까봐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환경건설은 투자금이 들어온 뒤 프로젝트를 하나씩 따냈습니다. 은강건설 관계사에서 하도급 물량이 조용히 연결됐고 거래처도 늘었습니다. 시댁은 이 모든 게 자기들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미자는 친척 모임 때마다 회사 자랑을 늘어놓았고 민우도 영업 실적이 좋아지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회사는 점점 어두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안전 관련 보고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우가 은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안전비를 조금만 줄일 수 없을까? 다른데 쓸 데가 많아서. 이해해줘.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비는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 다치면 끝이에요. 민우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원칙만 따지지 마. 회사 사정도 생각해.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하도급 업체 단가를 후려치는 계약서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은주가 문제를 제기하면 민우는 어디가 다 그렇다며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 일은 남자들이 알아서 해. 참견하지 마. 은주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그 무렵 은주는 우연히 회계 장부를 보게 됐습니다. 접대비 항목이 유난히 많았고 일부는 용도가 불분명했습니다. 은주는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당황하더니 곧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참견하지 마.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계법인 담당자가 환경건설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안전비 전용 정황과 허위 경비 처리가 포착됐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투자 계약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섣불리 개입하면 딸이 곤란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켜보기로 했지만 자료는 계속 쌓아뒀습니다. 은주는 그 모든 걸 모른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 신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현장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조용했고 아무도 은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식은 이미 다 퍼진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본사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었습니다. 대표실로 올라가더니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 사람들 회계법인 아니야?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호가 급히 회의실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방문자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투자 계약 조건에 따라 정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민호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자 계약이 뭡니까? 감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환경건설 주주 명부였고 최대 주주는 은강 SPC라는 법인이었습니다. 지분율 51%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은강이 어디 회사입니까? 감사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대 주주 권한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미자가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당장 나가요. 하지만 감사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회계 장부가 전부 검토됐고 계약서가 복사됐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기록도 가져갔습니다. 은주는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하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은주였습니다. 분명 은주가 뭔가 했어. 복수하려고 외부에 고발한 게 틀림없어. 민호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은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호는 거칠게 따졌습니다.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어. 내가 고발한 거 아니야? 은주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민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도 여기 직원인데 왜 내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민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은주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자는 은주 책상 앞으로 걸어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너 이혼하고 이렇게 됐어. 너 무슨 여우짓 한 거 아니야?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하고 앞가림도 못할 것 같아서 안 자른 건데 이게 뒤통수를 쳐? 너 같은 거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주변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해고야. 퇴직금은 계산해서 보내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가. 은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건을 챙겼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뭘 꾸몄는지 모르지만 소용없을 거야. 우리 회사는 끄떡없어.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뒤에서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시어머니가 와서 사람들 앞에서 쫓아냈어.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통화가 끊기고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은주는 받았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혹시 환경건설 하은주 담당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한참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현장에서 다쳤어요. 은주님이 담당했던 고향 신축 현장이요. 은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철근 작업 중에 발판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깨어날지 모른대요.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합의금 3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조용히 마무리하자면서 오늘 안에 도장만 찍으라고 압박했어요. 남편이 의식도 없는데 무슨 합의냐고 거부했더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 사람이 뭘 한다고 오버한다고 협박했어요. 겁이 났지만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전 담당자였던 은주님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환경건설 부대표라는 사람이요. 은주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민우가 직접 움직인 거였습니다. 합의는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어요. 남편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새벽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은주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에 받았습니다. 은주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빠, 제가 담당했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났어요. 회사에서 합의금으로 은폐하려고 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장 주소를 알려줘. 내일 새벽 전문가들을 보내겠다. 고맙습니다, 아빠. 조심해라. 다음 날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은주는 고향 신축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펜스 너머로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고 3층 외벽 쪽 비계가 일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어제 해고당했지만 인사 처리가 아직 안 됐을 것이었습니다. 현장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구세요? 경비가 물었습니다. 안전팀 하은주입니다. 은주는 사원증을 보여줬고 경비는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안전점검 기록 파일을 찾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기록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점검표를 확인했습니다. 비계 안전 항목에 전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요. 형식만 채운 거짓 기록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서류들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사고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3층 비계 아래쪽 발판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고정 볼트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고 발판 간격이 기준보다 넓었으며 안전 난간도 부실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은주는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주가 돌아보니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이 은주를 알아보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사고 조사 중입니다.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요. 안전 점검은 제대로 하셨어요? 소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1시간 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건설 안전 전문가 2명과 변호사 1명이었습니다. 은주는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비계 고정 불량과 안전망 미설치가 확인됐습니다. 작업 인원에 비해 안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전문가 중 1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입니다. 오전 9시쯤 민우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은주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뭐해? 사고 조사 중이에요. 민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이미 해고됐어. 나가.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현장 담당자였어요. 책임이 있어요. 민우는 말을 막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보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재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기록 조작과 비계 시공 불량이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민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증거를 없애려 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필요한 증거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3일 뒤 오전 10시였습니다. 환경건설 본사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와 미자가 들어섰고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이사 5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대 주주 측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 끝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고 변호사 2명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미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자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 나온 거 처리하느라 정신없었는데
갑자기 이틀 전 대주주가 이사회를 연다고 통보했어. 나도 왜 여는 건지 대주주가 누군지 의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대주주님 입장하십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은주 아버지였습니다. 미자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 아버지가 회사를 다닌다고만 들었지 이렇게 큰 회사 회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도경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은강건설 회장 한도경입니다. 관계법인 은강 SPC를 통해 환경건설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율은 51%입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도경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경영권 인수 보고입니다. 오늘부로 은강건설은 환경건설의 경영권을 공식 인수합니다. 관계법인 은강 SPC 명의로 인수 절차를 완료했고 임시경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존 경영진의 권한은 잠정 중지되며 모든 현안은 새 경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호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다 얼어붙었습니다. 한도경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복수나 처벌이 아닙니다. 안전을 바로 세우고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미자가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우리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겁니까? 민호도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받은 건 맞지만 경영권까지 넘어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도경은 차분하게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한 서류가 탁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3년 전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자신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도장을 찍은 계약서였습니다. 7페이지를 보십시오. 한도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목을 빼고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 조건 제사항 안전규정 위반 시 경영권 이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세부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조항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도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에 형식적인 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문구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미자가 서류를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도경은 이어 말했습니다. 관계법인 은강 SPC는 기존 보유 지분 51%에 더해 이번 주 초 소액 주주들로부터 추가 지분 17%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총 68%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한도경은 함께 들고 왔던 다른 서류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최근 3개월 감사 보고서입니다. 안전비 전용 내역이 5건 확인됐습니다. 허위 경비 처리 총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하도급 업체 부당 계약도 7건 적발됐습니다. 민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한도경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한도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일주일 전 고양 신축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가 3층에서 추락해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비계 고정 불량과 안전망 미설치가 원인이었습니다. 안전점검 기록은 조작됐고 합의금으로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현장 소장 책임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한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 시도는 누가 했습니까? 민호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한도경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피해자 아내와의 통화 녹음 내용입니다. 민호 씨가 직접 찾아가 합의를 강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은주를 보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한도경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도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하은주는 제 딸이며 새로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이사 신규 선임건입니다. 후보자는 하은주입니다. 그리고 하은주의 경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여러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를 쌓았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2년 넘게 현장 안전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은주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현장 조사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비계 불량 상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 기록 조작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현장 담당자는 저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은폐를 선택했습니다. 한도경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고양 현장 사고를 밝혀낸 사람이 하은주입니다. 이 회사의 전 며느리이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안전만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전 며느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게 적절합니까?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인사 아닙니까? 한도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하은주의 전문성이 입증됐습니다. 이 회사에 지금 필요한 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사람입니다. 더 적합한 인선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은 침묵했습니다. 한도경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생각해달라고 했고 이사의 마지막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럴 계획이었어? 이혼도 회사를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대로 된 현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원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사람보다 돈을 선택했어요.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함정이었어. 우리를 속이고 회사를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잖아. 한도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속인 건 누구입니까? 투자받고도 조건을 어긴 건 누구입니까? 사람 목숨을 돈으로 덮으려 한 건 누구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도경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박민호 부대표와 강미자 이사 해임권을 상정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은폐 시도와 계약 위반을 사유로 제시합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과 함께 가결됐습니다. 한도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해임으로 끝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안전비 전용과 허위 경비 처리건도 형사 고발 진행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는 회사가 전액 책임집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제 능력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을 어기고 안전을 무시하는 일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배우며 채워가겠습니다. 이 회사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은주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경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총괄이사 신규 선임권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사들이 잠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씩 은주의 신규 선임을 찬성한다고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대 주주 지분과 함께 가결됐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미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도경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민호와 미자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매일 새벽 6시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안전총괄이사라는 직함이 붙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 현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기사님 한 분이 은주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현장에서 뭘 안다고 왔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안전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비계 고정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주가 안전망 설치 위치를 잘못 지적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기준에 맞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에서 기사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사무실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안전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비계 시공 기준과 안전망 설치 규정을 외웠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가 현장을 돌며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발판 간격과 난간 높이를 정확히 체크했습니다. 기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보네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님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안전 총괄 이사님이지. 은주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식탁에 기사님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도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 편해졌습니다. 한 기사님이 반찬을 하나 집어 은주 도시락에 넣어줬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은주는 고맙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이사님 원래 이 회사 며느리였다면서요? 소문 들었는데.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힘들었겠네요.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나이 지긋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안전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고 점검도 꼼꼼해졌어요. 좋아요, 이사님 덕분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협조해 주신 덕분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안전모를 다시 쓰고 현장을 걸었습니다. 철근 묶는 소리와 용접 불꽃이 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왔던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집을 만드는 자리야. 은주는 그 말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점검 잘 봤습니다. 이제 좀 총괄 이사님 같습니다. 은주는 쪽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은주는 아버지 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다 물었습니다. 현장은 어떠냐? 적응 잘 되고 있냐? 은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재밌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점 배워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멋져 보인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야. 은주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은주가 그릇을 닦고 아버지가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거냐? 주말에 올게요. 알겠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은주는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주도 손을 흔들며 걸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습니다. 가방에 안전모와 체크리스트를 챙겼습니다. 도시락통도 함께 넣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한 통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아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은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짧게 썼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점검을 시작하기 전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사님 한 분이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일하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주는 체크리스트를 펼치고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철근 묶는 소리가 들렸고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현장을 걸으며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제 이곳이 은주의 자리였습니다. 2개월 후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주는 병원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내가 나와 은주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남편이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많이 회복됐어요. 은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은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용기를 내는 과정이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은주는 끊임없는 구박과 무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배신, 그리고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까지.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목숨입니다. 안전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 은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를 낸 사람은 은주였습니다. 현장 사고를 밝혀낸 것도, 증거를 수집한 것도, 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도 모두 은주 자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당함을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윤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은주는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하은주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안전 전문가로.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닌 당당한 전문가로. 힘든 상황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온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은주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보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